2024년 7월 26일 영화 데드풀2의 후속작 데드풀과 울버린이 개봉되며 한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마블이 다시 한번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미디어는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범죄자 웨이드 스티븐 윌슨을 데드풀 킬러라고 불렀습니다. 이 장난스러운 별명은 수많은 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범죄자는 극악무도하고 비인간적인 수법으로 사람을 해친 연쇄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많은 여성들이 그를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매력적인 외모를 칭찬하며 팬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수천 명의 여성 팬들이 그에게 편지와 사적인 사진을 보내며 그를 위한 감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체 왜 이 무자비한 악마가 이렇게 큰 동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2019년에 일어난 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사건을 되짚어보며 함께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산호각은 미국 플로리다주 남서부에 위치한 예쁜 해안 도시로 리 카운티에 속해 있습니다. 이곳은 640km가 넘는 인공 운하를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운하를 가진 도시 중 하나로 세계 운하의 수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도 바로 이곳입니다. 크리스틴 멜튼은 35살의 싱글 여성으로 성격이 밝고 특히 가정을 잘 챙기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1984년 일리노이 주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예쁘고 귀여운 외모와 활발한 성격, 그리고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친구들에게 달콤한 소녀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몇 년 전 멜튼은 가족들과 함께 산호각으로 이사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 외에도 그녀는 자주 사촌의 아이들을 돌보고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언제나 멜튼은 우리 집의 기둥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현재 멜튼은 자신의 고양이와 함께 산호각의 복층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닥친 비보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2019년 10월 7일 산호각 경찰서에서 갑자기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남자의 목소리는 당황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미친 남자가 제 가게에 들어와서 자기가 사람을 해쳤다고 소리쳤고 저에게 차표를 사서 도망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의 옷에 핏자국이 가득하길래 이게 진짜인 걸 알았어요. 신고한 남자는 인쇄소의 주인으로 경찰이 도착했을 땐 그 미친 남자는 이미 사라졌고 남겨진 것은 검은색 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차의 조수석에는 핏자국이 있었고 차 앞부분에는 충돌 흔적과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차는 멜튼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녀는 이미 실종 상태였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안전을 고려해 즉시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그녀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침실 문 앞에 여성이 한 명 쓰러져 있었고 얼굴은 심하게 맞았으며 목에는 큰 멍이 가득했고 손톱이 부서져 있었으며 몸은 의류와 침대 시트로 마치 소용돌이처럼 묶여 있었습니다. 법의학자가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바로 멜튼이었고 그녀는 생전에 심한 폭행을 당한 후 반항했으나 결국 비참하게 살해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멜튼이 매우 친절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진심을 다했던 사람으로 그 누구와도 다툼을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체 누가 그녀에게 이렇게 잔혹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걸까요?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던 중 멜튼의 절친인 세일러스는 한 명의 수상한 남자를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사건 발생 전날 밤 10시쯤 멜튼과 함께 마이애미의 바에서 춤을 추고 술을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그들이 일과 중에 간만에 즐기는 여유로운 시간이었고 바에서 그들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다가와서 말을 걸었고 자신을 JR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나이는 25살, 짧은 머리와 하얀 피부, 두꺼운 눈썹과 큰 눈, 웃을 때 보이는 2개의 보조개가 특징이었습니다. 목과 팔에 몇 개의 문신이 있었고 키는 190cm가 넘으며 몸도 매우 건강하고 잘생겼습니다.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유머와 말투도 뛰어나 많은 여성이 이상형으로 여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젊은 남자에게 말을 걸린 두 친구는 매우 기뻐했고 멜튼은 한눈에 반해 진정한 인연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JR과 함께 있었던 또 다른 남자, 제이슨 셰퍼드도 유머러스하고 대화가 재미있어 금세 두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2시, 바가 문을 닫자 그들은 이야기하며 즐기고 싶어서 4명이 함께 제이슨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침실에 들어간 멜튼과 JR은 곧바로 서로를 껴안았고 제이슨과 세일러스는 이 광경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뒷마당으로 나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2시간이 지나자 제이슨의 가족들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다고 나와 항의했습니다. 꾸중을 들은 후 JR은 차를 타고 그녀들을 데리고 멜튼의 산호각 아파트로 갔습니다. 아침 6시, 세일러스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먼저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멜튼과 저녁에 만날 것을 약속했지만 그날 밤 그들이 다시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세일러스가 제공한 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은 곧 그 인쇄소에 들어온 남자가 JR과 외모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가 멜튼을 해친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10월 7일 오전 8시 50분 경찰서에는 또 다른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이애미 센터의 주차장에서 한 커플이 싸우고 있었고 남자가 여성을 폭행하며 그녀를 차에 끌고 가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자는 이미 도주했으며 여성은 멜리사 몬타네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남자친구와 바에 갔어요. 그는 친구를 데려왔고 저에게 그 친구 집에서 밤새 있자고 했어요. 저는 바로 거절했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폭발해서 저를 바에 내버려 두고 제 차를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오늘 아침에 남자친구가 제 회사로 찾아와서 저를 때리려고 했어요. 심지어 목을 조르려고 했고 제가 필사적으로 저항해서 겨우 빠져나왔죠. 오후 3시 경찰은 멜리사의 남자친구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상반신을 벗고 멜리사의 차에 앉아 여유롭게 있었습니다. 경찰이 차 키를 넘기고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그는 갑자기 차를 몰고 도망갔습니다. 이 남자는 하얀 피부와 큰 눈, 건강한 몸매, 문신을 하고 있었으며 JR의 모습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게다가 그도 친구를 데리고 멜튼이 JR을 만난 그 바에 갔었고 폭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경찰은 그를 즉시 조사하기 시작했고 조사 결과 이 남자는 단순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웨이드 윌슨이라는 사람으로 나이는 25살이었지만 그의 인생 경로는 매우 복잡하고 풍부했습니다. 웨이드는 1994년 5월 20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낳을 당시 겨우 14, 15살에 불과했고 아이를 기를 능력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정신병을 앓고 있었고 불법 약물에 빠져 있었으며 아버지 스티픈 테스카세카는 그를 윌슨 부부에게 입양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웨이드는 이 새로운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양부모는 부유한 가정 출신이었고 그를 자기 자식처럼 아끼며 2명의 누나가 그를 잘 챙겼습니다. 이 가정은 자주 교회 활동에 참여했으며 웨이드는 어린 시절 명량하고 활발했으며 운동을 좋아하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간 후 그는 급격히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외톨이가 되었고 사람들과 말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자주 싸우고 불법 약물에 빠졌으며 삶은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뒤에서 웨이드는 누구와 싸우든 때린다. 그냥 미친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은 그의 문제가 약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더 깊이 빠지지 않도록 금단 치료와 정신병원 치료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18살이 된 후 웨이드는 친부모와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는데 매번 용돈을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친아버지 스티브는 아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매번 큰돈을 주었습니다. 이는 웨이드의 방종을 더욱 부추겼고 그는 점점 더 많은 범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웨이드는 주거침입 절도로 체포되어 2014년 9월까지 복역했습니다. 2015년 그는 강제적인 성적 관계와 납치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증거 부족으로 인해 배심원단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년 그는 데니스 윌리엄스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데니스는 남편 살해를 모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웨이드는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9년 2월 19일 전 여자친구는 웨이드가 그녀의 노트북과 휴대폰을 훔쳤고 자신을 납치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고발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2019년 7월 1일
웨이드는 폭행 혐의로 또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범죄 기록은 폭력, 마약 밀매,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 범죄 목록은 웨이드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멜튼이 살해되었을 당시 웨이드는 가석방 상태였으며 경찰이 그를 소환하려 했을 때 그는 이미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실종은 그가 죄를 인정하고 도주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이 그의 행방을 찾고 있던 2019년 10월 7일 밤 10시 30분 웨이드의 친아버지 스티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방금 통화 중에 사람을 다치겠다고 직접 말했다는 것입니다. 스티븐은 처음에는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가 사건의 세부 사항을 너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듣고 결국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범죄를 막기 위해 스티븐은 경찰에 신고했고 아들이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는 스피커폰을 켜고 경찰과 통화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전화에서 웨이드는 자신의 2건의 범죄를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단 하루 만에 2사람을 살해했습니다. 2019년 10월 7일 아침 웨이드는 멜튼이 잠든 틈을 타 그녀를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그 후 그는 그녀를 묻으려 했지만 시신이 굳어 트렁크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를 포기하고 그녀의 차를 타고 전날 싸운 여자친구인 멜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여자친구를 폭행한 후에도 기분이 풀리지 않자 그는 차를 몰고 방황하다가 중년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웨이드는 그녀가 혼자라는 것을 보고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길을 묻는 척하며 그녀를 차에 태웠고 여자가 차에 올라타자마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녀의 목을 졸라 폭행했습니다. 잠시 후 중년 여성은 기절했지만 웨이드는 그녀가 사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신을 버리려고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그녀가 살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차로 그녀의 몸을 10번 넘게 들이받으며 짓밟았습니다. 웨이드가 이 사건을 설명하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티븐이 왜 그렇게 했는지 묻자 웨이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를 스파게티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통화 내내 그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범죄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자신을 도망치게 해줄 차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스티븐은 매우 이성적으로 행동했고 몇 초 동안 고민한 끝에 경찰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차를 보내겠다고 거짓으로 약속하며 아들에게 위치를 말하게 유도했고 그 정보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한 폐가에 도착했을 때 웨이드는 남의 집 거실에서 닭발을 먹으며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전혀 죄책감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는 도망가지 않았고 이 장면은 보는 이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웨이드가 체포된 후 경찰은 멜튼의 절친인 세일러스를 불러 그를 지목하게 했고 그녀는 그가 바로 술집에서 만났던 JR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전화에서 웨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그날 2명의 여성을 연속적으로 공격했으며 멜튼 외에 또 다른 피해자는 디앤 루이즈라는 43살의 바텐더였다고 합니다. 10월 7일 오후 4시 디앤의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디앤은 최근 약혼한 한 아이를 둔 싱글맘으로 19살과 29살인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녀는 활발하고 명랑하며 술집에서 항상 웃음소리가 들릴 만큼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5년 동안 근무하면서 결코 결근한 적도 없었고 사람들과 다툼이 있던 적도 없었습니다. 디앤은 그날 오전 10시쯤 무스로지바로 가는 길에 실종되었습니다. 이 시간과 장소는 웨이드가 전화해서 언급한 것과 일치합니다. 경찰은 3일간의 수색 끝에 마침내 단서를 찾았습니다. 디앤의 집에서 800m 떨어진 샘스클럽 근처에서 부패한 고기를 좋아하는 독수리가 농지 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곳에 도착했을 땐 부패가 심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법의학자는 DNA와 등에 희미하게 남은 문신을 근거로 이 시신이 DNA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근처 도로의 CCTV에는 멜튼의 승용차가 사건 발생 시각에 등장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멜튼의 차 안에서는 DNA 휴대폰과 차문 가장자리에 남아있는 핏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물증과 증인이 모두 확보되었고 2019년 10월 19일 웨이드는 2건의 1급 살인, 폭력행위,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4년 6월 약 5년의 긴 기다림 끝에 사건이 드디어 재판에 붙여졌습니다. 법정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증거들, 전화녹음, DNA 검사 보고서,
CCTV 영상 등이 공개되었고 관련 증인들도 소환되었습니다. 그중 웨이드의 친부인 스티븐의 발언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는 웨이드의 범행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며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I initially wanted to help him. Did you feel conflicted about giving him over to law enforcement Yes, initially? ma'am. At some point when you're talking with him, did that feeling change? Yes, ma'am. Why? I just thought, what if that was my mom or my daughter or sister or wife? I would want somebody to do that. And did you have additional concerns of what might happen if you didn't turn him into law enforcement? Yes, ma'am. What was that, sir? He would have done it again. 이 아버지는 정말로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이성적이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웨이드의 한 전 여자친구인 켈리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웨이드의 폭력 성향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나를 성폭행했고 내 얼굴과 턱을 물었어요. 내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결국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됐죠. 만약 당시 경찰이 켈리의 말을 믿고 웨이드를 구속했다면 이 두 사건은 예방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만약이라는 건 없습니다. 수많은 결정적인 증거들 앞에서 웨이드는 매우 태평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였고 마치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체포 당시 그의 얼굴에는 문신이 없었지만 감옥에 있는 동안 조커와 나치 문신 그리고 입가에 2개의 실밥 문신을 새기며 전쟁을 위해 태어났다 라는 문구로 목 전체를 뒤엎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를 매우 음침하고 위협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정장 차림에 머리를 깔끔히 다듬고 의자에 늘어지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만하고 무례했으며 가끔은 눈을 굴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심지어 나는 괴물이 아니고 성인이 아니다. 물론 과거에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적이 있지만 누구나 실수는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웨이드는 자신의 악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웨이드의 범죄를 정신적 문제와 뇌 손상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가 처벌을 면하려 했습니다. 신경과 의사 마크 루비노 박사는 웨이드가 뇌 손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그의 어머니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유전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웨이드의 여동생 웬디 역시 웨이드가 교통사고와 운동 중 여러 차례 뇌진탕을 겪었고 이것이 뇌에 손상을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한 웨이드가 어린 시절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불법 약물을 사용하며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웨이드를 입양한 양부모는 법원에 사정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며 우리는 미친 악마가 웨이드의 영혼을 삼켜버렸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소녀는 여전히 그 안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그에게 생명은 빼앗지 말고 종신형을 선고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비록 어린 시절 버림받았고 불법 약물을 사용한 사실이 있지만 그는 사랑이 넘치는 양부모의 집에서 자란 사람으로 그 사실이 범죄의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판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두 번째는 더 냉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예고된 범행이었습니다. 웨이드는 멜튼을 해친 후에도 멈추지 않았고 또 다른 희생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자였고 피해자는 그의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매우 의식이 뚜렷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 약물에 중독되었지만 그들은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긴 논의 끝에 배심원들은 웨이드의 2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각각 9대3, 10대2로 사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외의 절도, 폭행 등 4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동시에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 8월 27일 오후 4시 30분 판사는 웨이드에게 2건의 살인사건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순간 피해자의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그들은 정의의 심판을 기다렸지만 그들의 마음속 상처는 결코 치유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디엔의 막내 아들 제이는 어머니가 피해를 당했을 때 고등학교 밴드에 갓 합류한 상태였으며 그는 깊은 슬픔에 빠져 말했습니다. My mom didn't get the chance to see me accomplish. My mother will never get the chance to see me get married, get to see me graduate college as a first generation graduate, get to see me get my first real job. 멜튼의 오빠는 동생은 우리 가족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우리는 어머니에게
웰튼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조차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 사실을 견딜 수 없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웨이드가 사형을 선고받는 순간 그의 표정은 매우 담담했고 손으로 이상한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 제스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악한 범죄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웨이드가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불법 약물 밀매, 탈옥, 폭행 등 여러 범죄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2020년 10월 웨이드와 34살의 수감자 조셉은 탈옥을 계획했으며 웨이드가 주요 기획자로 나섰습니다. 그는 감옥의 창문을 부수고 탈출용 차량도 준비했으나 다행히 교도소 측이 이를 미리 발견했습니다. 또한 2023년 경찰은 교도소 근처에서 한 회색 자파봉투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2개의 밀봉된 봉지와 함께 여러 종류의 불법 약물과 담배, 라이터, 약물이 들어있었습니다. 익명의 수감자가 이 물품들을 36살의 보비가 가져왔고 그 후 대부분이 웨이드에게 전달되어 다른 수감자들에게 팔렸다고 신고했습니다. 웨이드는 이로 인해 12년의 징역형과 5만 달러, 약 7,168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감옥에서 더 이상 불법 약물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탈옥 혐의는 취소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건의 재판 영상이 공개된 후 웨이드의 외모와 재판에서의 태도에 매료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사진과 짧은 동영상은 온라인에서 수천만 번 재생되었으며 수만 명의 팬을 끌어들였습니다. 팬들은 그의 몸매와 얼굴, 그리고 재판에서의 냉소적이고 거만한 태도에 끌려 데드풀 킬러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의 몸매와 얼굴이 너무 멋지다. 얼굴에 문신도 멋있다. 그와 결혼하고 싶다. 재판이 불공정하다. 그는 사형을 받을 자격이 없다. 등의 비이성적인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비상식적인 발언은 점점 더 늘어나 웨이드를 위해 모금 활동까지 시작되었습니다. 기부자는 1에서 50달러로 추첨에 참여해 웨이드와 통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1,000달러 이상 약 143만 원을 기부하면 웨이드가 입었던 옷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웨이드의 팬들은 웨이드가 신뢰할 수 있고 전문적인 법적 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부금을 모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만에 수백 명이 기부에 참여했고 일부는 24,000달러, 약 3,44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총 72,358달러, 약 1억 원이 모였습니다. 웨이드의 재판을 기다리는 5년 동안 그는 약 4,000통의 팬레터와 러브레터, 그리고 팬들로부터의 노골적인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중 163장은 너무 노골적이어서 당국은 이를 반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팬들은 법원에 재판에서 웨이드에게 사형을 면해달라는 청원을 보내기도 했고 유사한 청원서가 26,000건 이상 제출되었습니다. 교도소 측은 이러한 행동에 강력히 비난하며 웨이드는 인터넷 스타가 되었지만 진정 기억해야 할 것은 웰튼과 디앤의 생명이었으며 그들은 웨이드의 명성을 꾸미기 위한 장식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 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웨이드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와 팬들의 열광은 역사상 악명 높은 범죄자들인 테드 번디, 제프리 다머, 그리고 리처드 라미레즈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들 또한 자신들의 팬들이 생겨났고 일부는 감옥에서 팬들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범죄자가 히어로로 미화되고 이를 지지하는 수천 명의 팬들이 기부금과 청원 서명을 보내는 현상은 피해자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의와 도덕적 판단에 대한 심각한 왜곡을 보여줍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 그 어떤 형태로도 미화되어선 안 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또한 다른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23세의 젊은 미얀마 여성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낯선 나라로 떠났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가족과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녀는 출국을 하자마자 지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인간적인 고문을 견뎌야 했고 결국 몸무게는 24kg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숨을 거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법관조차도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개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역사상 가장 악질적인 가정부 학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15년으로 돌아가 이 충격적인 사건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싱가포르 총 인구는 591만 7,600명으로 이 중 영주권자는 53만 8,600명, 비거주 인구는 176만 8,400명입니다. 비거주 인구의 대부분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며 이들 중 약 15%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부입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정부는 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출신이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꿈을 안고 싱가포르로 떠난 한 미얀마 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피앙 응아이도는 23세의 미혼모로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 고향을 떠나 낯선 싱가포르로 혼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으로 가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많은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안고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1992년 미얀마 친주의 외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농부였으며 당시 미얀마 경제는 매우 열악했고 친주는 미얀마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마을은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가장 가까운 마을로 가려면 진흙길로 70km를 걸어야 했습니다. 그곳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이 가시죠. 배를 치우는 것이 유일한 사치였고 가족들은 자주 굶주렸습니다. 이는 주로 가족 구성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총 11명의 자녀를 낳았으며 피앙 응아이도는 세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원래부터 어려운 생활을 하던 가족이었는데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4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이 연이어 세상을 떠났고 가족의 생계를 고스란히 어린 오빠와 언니가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 후 10여 년 동안 동생 5명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원인은 대부분 기아와 질병 때문이었죠. 피앙 응아이도는 학교에 다닐 기회가 있었지만 15살 때 학업을 중단하고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이후 몇 년 동안 그녀는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같은 마을의 한 청년을 만났고 두 사람은 첫눈에 반했습니다. 2012년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녀는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보통이라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남자친구는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피앙 응아이도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듬해 그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싱글맘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지는 상상이 가실 겁니다. 아이를 키우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그녀는 근처 도시의 건설 현장에서 허드렛 일과 벽돌 나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몸이 고되고 힘든 일이었지만 임금도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생활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하던 중 그녀는 싱가포르로 가면 임금이 훨씬 높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가정부로 일하면 한 달 수입이 지금의 3배에서 4배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미얀마 여성들이 싱가포르 가정부 일을 하러 갔다는 이야기에 그녀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학력도 낮고 한 번도 먼 곳에 가본 적이 없던 피앙 응아이도는 싱가포르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가정부 일이니 그녀는 이미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싱가포르에서 약 3년간 일한 후 돌아오는 것이었죠. 그 정도 수입이면 고향에 새 집을 짓고 땅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오빠와 언니들과 상의한 끝에 어린아이들을 언니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가족들도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고 새로운 길이 열리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결심을 굳힌 후 피앙 응아이도는 싱가포르로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싱가포르 외국인 가정부의 최소 연령 기준은 만 23세였는데 그녀의 나이는 2달이 부족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돈을 들여 출생 날짜를 2달 앞당겨 수정했습니다. 그렇게 여권을 문제없이 발급받은 후 2015년 5월 그녀는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미얀마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인 싱가포르에 도착한 그녀는 모든 것이 신기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그녀는 전문적인 사전 교육을 받고 등록 절차를 마친 후 정식으로 고용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35세의 전업주부 가야티리 무루가얀의 집에 고용되었습니다. 가야티리는 4살 된 딸과 몇 개월 된 아들을 둔 엄마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부를 고용하는 것은 싱가포르 가정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이전에도 4명의 가정부를 고용했지만 모두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화로 그만두었고 피앙 응아이도는 5번째로 고용된 가정부였습니다. 가야티리의 집은 싱가포르 중부의 비샨 11번가 145번지에 위치한 3룸의 아파트였습니다. 싱가포르의 높은 주거비를 고려하면 상당히 넉넉한 크기였습니다. 이 집에는 가야티리와 2 아이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인 37세 싱가포르 경찰 케빈 첼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프레마 나라야 나사미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명의 세입자와 피앙 응아이돈까지 포함해 이 집에는 총 8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5월 28일, 피앙 응아이돈이 처음으로 이 집에 발을 들였을 때 그녀는 앞으로 1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집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을 덧붙이자면 싱가포르에서 가정부를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급여와 보험 외에도 숙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부는 고용주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정부가 거주하는 환경은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고용주는 작은 창고를 개조하거나 단순히 잠만 잘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정도입니다. 가야티리의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앙 응아이돈의 숙소 환경도 그리 좋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의 주요 업무는 2아이를 돌보고 청소, 요리 등 집안일 전반을 책임지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어릴 때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그녀에게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야티리는 지나치게 엄격했고 사소한 일에도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예를 들면 그녀가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핀잔하거나 일을 느리게 하거나 깨끗하지 않게 한다며 꾸짖었습니다. 가야티리는 항상 차가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웃음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피앙 응아이돈이 처음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러온 그녀는 이를 참아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고용주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며 자신을 책망할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일 꾸중은 계속되었습니다. 문제는 가야티리뿐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 프레마까지 가세해 2사람이 함께 그녀를 엄격히 감시하며 다그쳤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말로만 꾸짖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녀들은 피앙 응아이돈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고 충분한 휴식 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일주일에 하루 주어져야 하는 정기적인 휴일도 박탈당했습니다. 물론 피앙 응아이돈은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억지로 이 요구를 수용했지만 그녀는 가능한 빨리 돈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10월이 되었고 피앙 응아이돈은 점점 더 순종적으로 변했고 고용주의 모든 요구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점은 가야티리와 그녀의 어머니 프레마는 오히려 더 심하게 그녀를 괴롭혔다는 사실입니다. 2사람은 이제 단순한 말 폭력을 넘어 빈번하게 그녀를 신체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앙 응아이돈은 이러한 학대조차도 견뎠습니다. 이는 그녀가 어린 시절 겪은 고난과 역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기에 무조건적인 인내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가야티리 모녀를 더욱 대담하고 잔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점점 더 끔찍한 방법으로 그녀를 학대했고 심지어 어느 날은 전기다림으로 그녀의 팔을 지지기까지 했습니다. 신체적 학대 외에도 그녀의 생활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피앙 응아이돈은 하루 5시간밖에 자지 못했으며 낮에는 휴식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식사로 주어진 것은 주로 남은 음식이나 물에 불린 빵뿐이었고 화장실 사용마저도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가야티리 모녀의 병적인 학대 속에서 피앙 응아이돈은 날이 갈수록 쇠약해지고 초췌해졌으며 정신적으로도 혼미한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10월의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피앙 응아이돈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와 흉터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야티리는 가정부가 일을 하다가 자주 서두르고 몇 번이나 넘어졌기 때문에 생긴 상처라고 거짓말로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케빈 첼밤 또한 가정부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며 사람들에게 불만을 제기했지만 정작 인력 부서에서 가정부 교체를 권유했을 때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피앙 응아이돈 본인도 중개회사나 외부의 학대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고 그녀는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2016년 7월 26일 피앙 응아이돈이 고용주의 집에 온 지 14개월째 되는 날 아침 7시 30분 가야티리는 피앙 응아이돈이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가 난 가야티리는 그녀를 거칠게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피앙 응아이돈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때 프레마도 합세했지만 2사람이 아무리 흔들어도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벌어진 일을 떠올린 2사람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가야티리는 그레이스 콴이라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다친 사람이 있으니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콴의사는 당시 진료 중이라 바로 갈 수 없었고 대신 환자를 구하기 위해 구급차를 부르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가야티리는 구급차를 부르기를 완강히 거부했고 의사가 직접 오기를 고집했습니다. 오전 10시 50분 콴 의사가 도착했고 간단한 검사를 통해 피앙 응아이돈이 이미 사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시신 상태와 온도로 판단할 때 이미 꽤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가야트리는 눈에 띄게 불안해하며 그럴 리가 없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움직인 것을 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콴이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 가족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간파했습니다. 쇠약해진 피앙 응아이돈의 시신을 본 그녀는 이 집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콴이사는 가야트리에게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요구하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야트리는 망설이며 신고 대신 경찰인 남편 케빈 첼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콴의사는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11시 26분, 의료진이 경찰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했고 법의학 부서에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법의학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사례는 자신이 근무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피앙 응아이도는 24세로 극도로 야윈 상태였습니다. 시신의 몸무게는 고작 24kg에 불과했으며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이런 체중으로는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렵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015년 5월 28일 피앙 응아이돈이 처음 고용주의 집에 도착했을 당시 체중은 39kg이었으나 14개월 동안 체중이 38%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몸 곳곳에는 새로운 상처 31곳과 오래된 상처 47곳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른팔에는 전기다리미로 지진 자국이 있었으며 목 부위는 멍자국으로 뒤덮여 있었고 목뼈가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사망 원인은 목 부위에 가해진 심각한 둔기 외상으로 인한 질식사로 판명되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앙 응아이도는 오랜 기간 동안 비인간적인 학대를 받은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연히 주요 용의자는 그녀를 고용한 가야트리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가야트리와 그녀의 어머니를 체포했습니다. 남편이자 경찰관인 케빈 첼밤도 며칠 뒤에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가야트리와 그녀의 어머니를 1급 상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케빈은 사건 당시 알리바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1급 상해죄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앙 응아이돈이 오랜 기간 학대를 받은 점을 감안했을 때 그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심각한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의 경찰직도 정지되었습니다. 사건은 집안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들이 가정부를 때리거나 꾸짖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거가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싱가포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뉴스를 접한 한 시민이 경찰에 중요한 증거를 제공했는데 그것은 바로 감시카메라 하드디스크였습니다. 이 하드디스크가 숨겨진 잔혹한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알고 보니 경찰관인 케빈은 집안 곳곳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정부와 아이들을 감시하려는 의도로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결과적으로 이 영상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CCTV 하드디스크를 찾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케빈은 경찰에게 2016년 초 세입자의 요청으로 카메라를 철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통해 카메라 철거는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케빈이 아내와 장모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고의적으로 증거를 훼손하려 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시민이 하드디스크를 제출한 덕분에 이 증거는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케빈은 이로 인해 허위 진술 및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2016년 6월 21일부터 7월 26일까지의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영상을 검토한 경찰은 그 안에 담긴 범죄 행위들에 경악하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기록된 잔혹한 행위들은 너무도 충격적이라 상세히 말하기가 어렵지만 몇 가지 사례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6월 21일 오후 9시 58분 가야트리는 냉장고에서 얼음분을 꺼내와 피앙 응아이돈의 머리에 그대로 부었습니다. 6월 24일 오전 7시 51분 피앙 응아이돈이 다림질을 하고 있을 때 가야트리는 갑자기 방에 들어와 그녀의 머리를 때리고 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와 뜨거운 다리미를 그녀의 이마에 눌렀고 이어 오른팔에 다리미를 갖다 대는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7월 13일 오후 4시 30분 가야트리는 주방의 가스레인지와 타일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피앙 응아이돈을 주방으로 끌고 가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한 뒤 날카로운 물건을 그녀의 머리에 겨누었습니다. 7월 15일 새벽 12시 26분 피앙 응아이돈을 창문 옆으로 몰아가 밧줄로 창문에 묶었습니다. 그녀가 눈물로 호소했지만 가야트리는 이를 무시했고 아침 5시 41분에야 밧줄을 풀어주었습니다. 7월 15일부터 26일까지의 12일간의 밤 동안 피앙 응아이돈은 매일 밤 창문 옆에 밧줄로 묶인 채로 지내야 했습니다.
잠자리는 차가운 바닥이었고 때로는 가야트리가 찬물을 그녀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35일간의 감시 영상이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앙 응아이도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식사는 물에 불린 빵이나 약간의 남은 음식이 전부였으며 이는 그녀가 극도로 마른 상태로 변한 주된 이유였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배고픔에 시달리며 매일 끝없는 노동을 해야 했던 그녀는 점점 더 쇠약해졌습니다. 몸이 허약하고 정신적으로 혼미해진 그녀에게 마지막 치명타가 가해졌습니다. 7월 25일 밤 11시 40분, 피앙 응아이돈이 빨래를 하고 있던 중 가야트리는 그녀가 속도가 느리다며 목을 가격하고 머리카락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피앙 응아이돈은 목을 심하게 맞은 뒤 화장실 문 앞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가야트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머리를 세게 때렸고 피앙 응아이돈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지만 결국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가야트리는 그녀가 기절한 척하며 이를 피하려 한다고 생각해 어머니 프레마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화장실에 찬물 호스를 가져와 그녀의 머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를 방으로 끌고 가 복부를 발로 차고 젖은 옷을 입은 채로 바닥에 눕혀 손을 창문에 묶었습니다. 이미 극도로 쇠약해진 피앙 응아이도는 힘겹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저에게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요청조차도 냉혹하게 거절당했습니다. 7월 26일 0시 11분, 가야트리는 갑자기 피앙 응아이돈에게 다가가 그녀의 복부를 발로 차며 알람을 확인하고 늦지 말라고 했습니다. 새벽 4시 57분, 가야트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피앙 응아이돈을 깨우려 했지만 반응이 없자 화를 내며 그녀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와 목을 발로 반복해서 짓밟고 머리카락을 거칠게 뒤로 잡아당기며 목 부위를 공격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그녀의 목뼈가 이 시점에서 부러졌고 이로 인해 질식사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잔혹한 학대에도 불구하고 피앙 응아이도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가야트리와 그녀의 어머니 프레마는 비로소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녀를 구하려는 시도 대신 차가운 물을 그녀의 몸에 계속 부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자 이들은 그저 침실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남편 케빈 첼밤이 피앙 응아이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광경에 이미 익숙했던 듯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이후 가야티리가 의사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통해 모든 사건을 재구성했고 가야티리의 비인간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세세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가야티리는 최소 115건의 학대 및 폭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중 대다수는 비인간적인 학대와 폭력 행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중 28건만으로 기소를 진행했고 나머지 87건은 양형 과정에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로 인해 재판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재판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가야트리와 그녀의 어머니 프레마는 재판 대기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두 사람의 정신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의사를 고용했으며 이 평가 과정은 무려 4년간 지속되었습니다. 2020년 4월 평가가 종료되었고 두 사람이 실제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가야트리는 두 가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강박성 인격장애로 이는 환자가 지나치게 질서를 중요시하고 완벽을 추구하며 세세한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성향을 보이는 장애입니다. 스스로 높은 기준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동일하게 엄격한 요구를 강요합니다. 두 번째는 산후우울증. 환자는 오랜 기간 동안 감정이 침체되어 있으며 무기력하고 쉽게 눈물을 흘리거나 화를 냅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심한 우울감에 빠지는 증상이 특징입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이 두 가지 질환이 가야트리를 극도의 분노와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었고 결국 피앙 응아이돈을 심각하게 학대하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가야트리의 범죄는 1급 과실치사죄로 감형되었습니다. 이는 최고 형량이 종신형에 해당하며 싱가포르 법에 따라 여성은 태형에서 면제됩니다. 2021년 2월 23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가야트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증거가 명확해 범죄를 부인할 수 없었던 가야트리는 한 건의 과실치사죄와 27건의 비인간적인 학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가야트리 측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가야트리가 다양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2016년 2월 유산을 겪으면서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행위는 고의가 아닌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가야트리에게 14년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가야트리의 범행이 인간이 저지를 수 없는 끔찍한 행위라며 종신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범행 당시 가야트리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녀의 행동은 명백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2021년 4월 29일 최종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가야트리는 종신형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을 교체하고 검찰과 다시 협상했습니다. 그녀는 1급 과실치사죄를 2급 과실치사죄로 낮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급으로 감형되면 최종 형량은 최대 15년으로 줄어듭니다. 2021년 6월 22일 재판이 재개되었고 가야트리의 새 변호인은 8년에서 9년형의 경감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피앙 응아이돈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가야트리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점, 두 번째는 이전에 고용된 4명의 가정부는 이런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가장 무거운 형벌인 종신형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후 가야트리에게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법관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며 피고인의 행동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리를 완전히 저버린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30년형을 적정 형량으로 판단했습니다. 법관은 만약 정신질환에 영향이 없었다면 주저없이 종신형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야트리는 판결 이후 여러 차례 항소하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모든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가야트리는 피해자인 피앙 응아이돈을 학대한 것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오직 정신질환을 핑계로 감형만을 노렸습니다. 프레마는 총 50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재판 중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3년 1월 9일 프레마에 대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그녀의 행동은 충격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분노를 일으켰다고 14년에서 16년형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겪은 정신질환과 비극적인 인생 경험을 이유로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프레마의 행동이 지나치게 잔혹하다고 판단해 1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녀가 CCTV 제거 및 증거 은닉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프레마는 케빈에게 CCTV 제거를 지시했고 하드디스크를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아들은 이를 친구에게 전달했고 친구가 경찰에 제출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프레마에게 추가로 3년형을 선고했으며 총 17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 케빈이 있습니다. 그는 가정부를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때로는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가야트리는 케빈이 이 사건 이후 2020년에 이혼을 선택했기 때문에 현재 그의 전처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녀는 케빈도 피앙 응아이돈을 이겼다고 말했지만 이는 그의 어머니 프레마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결국 케빈은 위증, 증거인멸, 고의적 상해 등 5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그에 대한 재판은 지금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폭로된 후 싱가포르 국민들은 가야트리 가족의 행동에 전례 없는 분노를 느끼는 한편 피앙 응아이돈에 대해 깊은 동정심을 표했습니다. 이에 싱가포르 이주 경제 인도주의 조직은 모금 활동을 조직했으며 단 6일 만에 20만 싱가포르 달러, 약 2억 1천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모금 활동은 곧 중단되었고 해당 조직은 모인 기부금 전액을 피앙 응아이돈의 가족에게 전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피앙 응아이돈의 가족은 이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언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동생이 아들과 가족을 위해 싱가포르로 떠난 것이었지만 불과 1년여 만에 이런 비극을 겪게 될 줄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영원히 엄마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후 그녀의 오빠는 싱가포르로 와 동생이 시신을 데려갔으며 가족들은 집 앞에 십자가를 세워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난 동생을 추모했습니다. 피앙 응아이돈 사건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가사도우미는 매우 큰 집단이며 특히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싱가포르가 발표한 2016년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수는 약 23만 7,100명에 달했으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에는 그 수가 2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잇따른 폭력 사건은 이러한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싱가포르 국가 이미지에도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싱가포르 국민들은 인력부 등 관련 기관이 가사도우미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대중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싱가포르 정부는 가사도우미 보호를 위한 일련의 개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는 고용주의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의사의 보고제도, 지역사회 및 협력단체의 참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가사도우미 센터는 고용주로부터의 대우를 감시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1년에는 정부가 가정 방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인력부 지원이 싱가포르 전역의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가정을 방문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정기 건강검진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상처 등의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가 이를 즉시 보고할 수 있어 유사 비극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개혁은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여전히 사회적 약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명사회는 약자를 착취하는 구조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가사도우미 개인의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앙 응아이도는 휴대전화를 빼앗긴 상태였지만 여전히 외출하거나 전화를 걸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미얀마의 가족에게 5차례 전화를 했고 마지막 통화는 2016년 7월 12일이었습니다. 처음 4번의 통화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통화에서 그녀는 언니에게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며 8월에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오빠가 양곤까지 와서 데려가 주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양곤은 그녀의 마을에서 약 1000km 떨어져 있어 언니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8월이 오기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의사가 그녀 몸의 상처에 의문을 품었지만 피앙 응아이도는 의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을 의미하지만 그녀는 이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 심리학자는 그녀의 출신과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가족의 사회적 지위는 낮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온 가족이 묵묵히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외지로 나가 일하게 되었을 때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한 그녀는 고용주와 타인의 말을 철저히 따르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아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그녀는 극도로 자존감이 낮고 순종적인 심리를 가지게 되었고 누구에게도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에 도착한 후 모든 것이 낯설었고 이러한 극도의 순종적인 심리 때문에 그녀는 비도덕적인 행동에도 계속해서 참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몇 대 맞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고향의 가난과 아들을 떠올리며 더 큰 고통도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직장을 잃을까 두려워 진실을 의사에게 말하지 못했고 가족이 걱정할까 봐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녀의 고용주가 악마 같은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지나친 순종과 인내는 고용주를 더욱 변태적으로 만들었고 결국 그녀를 사람으로조차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지금은 법치사회로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법의 도움을 과감하게 요청해야 되고 결코 안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하자면 고용주의 집에 다른 2명의 하숙인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이들은 피앙 응아이돈이 겪는 일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무려 14개월 동안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상황을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냉담하고 무관심한 태도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